판도라를 뜨겁게 달궈주실 전원책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친숙해진 얼굴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삼선구제에 안착하신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장재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약간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각자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더불어통합당이라는 안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2018년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이 저희들 국회에 제출한 그런 예산을 보게 되면 가짜 일자리 예산이다, 대북 퍼주기 예산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충돌전쟁이 많았거든요.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싸웠는데 결과를 합의된 이후에 딱 결과를 놓고 그 다음날 언론의 헤드라인이 더불어 한국당 예산이다. 이런 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더라도 이거 더불어통합당 예산이네? 이런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국회를 좀 만들고 싶다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뭐 상생 말씀이잖아요. 우리 뭐 장재원 의원님이 상생 얘기하면 많은 국민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 트럼프 예산, 경기부양 예산이 약 3,000조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트럼프의 가장 정적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딱 제출되니까 미국 하원에서 얼마 만에 통과된 줄 아십니까? 한국 같으면 뭐 넉 달, 네. 40일 이렇게 걸릴 텐데 4시간 만에 통과가 예.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경우는 진짜 여야가 팽팽히 맞서가지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또 논쟁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래야 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 이런 위기 상황 같은 때는 여야가 따로 없이 국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회도 한번 그런 국회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네.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원내대표하면 잘할 것 같은데. 네. 느낌이? 네. 출마를 안 하시는 이미 안 한다고 했기 그래요, 때문에 네. 장재훈 의원님도 형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고 아까 제가 그건 접대형 멘트고요. 아직 결정 안 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자면 네.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사무구경입니다. 좀 사무 좀 하세요. 국회 열리기도 전부터 좀 협치하자 뭐 이러는데 네. 제가 보기로는 안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장 의원님은 좀 더 전투력을 좀 더 보여주시고 박범계 의원에게 간절히 부탁하건데 네. 다수의 그 횡포를 좀 부리지 마시고 소수를 존중해주는 국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내가 이게 보수 농객 입장에서 드리는 얘기인데 워낙 이게 190대 110이잖아요. 이러니까 뭐 못할 바가 없는 그런 여당인데 제발 부탁드리는데 소수는 옳다. 네, 이걸 늘 염두에 좀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활동들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판도라의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사망설까지 돌았지만 보란듯 20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겁니다. 김 위원장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장치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일축하려는 듯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공개한 겁니다. 또한 공장 곳곳을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며 수행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분은 현재 북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제가 몇 가지 좀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하면 공식적으로 4월 11일 날 김정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담배를 피면서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정보당국은 판단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4월 14일 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때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절에 이번에 참배를 안 했다, 아니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집권 18, 19년 동안 9번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태양절에. 그러니까 김정은은 매해 다 했습니다. 한 7, 8년 동안. 그러다가 이번에만 참석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다. 뭐 별거 아닌 일이다. 또 심지어 한 20일 이상 이렇게 완전히 잠적한 것이 작년에도 한 7, 8번이 되고 올해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이한 동향이 아니고 이것을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뭐 당선자들 중에 뭐 한 두 분이 좀 한 분은 뭐 사망설, 한 분은 뭐 또
마치 이 뭐 휴민트 정보에 의한 것 같은데 정보라는 게 휴민트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뭐 통신, 위성, 뭐 또 뭐 전자 뭐 이런 등등의 정보 분석을 다 하는데 한미 양국이 완전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 없다. 제가 좀 너무 궁금해서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 외국 교수님하고 네. 통화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당연히 중퇴설이라는 이상설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국제 정세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이래도 전혀 북한이 부각받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신변에 대한 여러 억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김정은이 나타날 확률이 더 크다라는 이제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네. 탈북 국회의원 당선자 지성호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분이 뭐라 네. 그러냐면 김정은이 심혈관 수술 후에 쇼크샤했을 근데 가능성이 99%. 99%다. 아니, 저는요. 다만 1%는 모른다 이랬거든요. 그분들을 공천을 하고 그분들을 또 비례대표를 준 이유가 예. 그런 거 예측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북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대안이 있고 예. 앞으로 북한의 뭐 비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 대안을 마련하는 대북 문제 전문가로 저희들이 그 공천을 드리고 한 거지 네. 그런 거 예측하라고 드린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전 정말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전 거기 그건 하나만 그렇게 해서는 안 진짜 된다고 이런 국가적인 장재원 문제, 의원님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예, 맞아요. 그 부분 참 책임 중요한 있는 말씀입니다. 발언이신데 저는 그 태영호 당선자나 또 지성호 예. 당선자나 그분들이 북한의 정말 저 철의 장막 속에 있는 그 북한의 정보들을 섣불리 이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섣불리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중요한 거는 예전에 조명철 의원님이라고 했습니다. 김일성대학 네네네. 의원. 그분 제가 꽤 존경하는 의원님이었는데 그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책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따질 건 따지고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함께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장재원 의원님 말씀대로 네네. 그건 섣부른 그러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할 역할은 우리 당도 앞으로 북한 정세가 변화해져서 어떤 대안을 우리가 먼저 예, 예. 민주당에 제안하고 문재인 정권을 제안할 수 있느냐. 대안 정당으로 대북 문제에 대한 안보 문제에 대한 대안 정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네. 좀 돼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번 준공식 행보에는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밀착 수행하며 2인자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3월 3일 날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네. 갑자기 황당한 담화를 냅니다. 난데없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말이에요. 네네네. 청와대 뭐 전능한 사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다가 네. 또 뭐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그동안 지도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초강성 발언을 하거든요. 저는 그때 이거는 뭔가 지도부 후계 체제에 문제가 있구나. 후계 구도로 들어간다라고는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완전히 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친동생이라고 그렇게 황당한 발언을 하지 않거든요. 이례적이었죠. 근데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 있어 후계 승계 작업이 들어갔구나라고 저는 이제 그 염두에 두고 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3월 22일 날 또 뭐 합니까? 또 미국 트럼프를 향해서 또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김여정이가 네, 맞아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뭐 친서를 보냈다. 근데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말지 이렇게 오만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훈계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유추하면 뭐냐면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내 후계자는 김여정이요. 그리고 미국에 향해서도 역시 후계자는 김여정이라는 걸 저는 공개적으로 알렸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중퇴든 건강하든 어쨌든 간에 저는 후계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정말 큰 위기는 뭔가 하면요. 북한에 정말 김정은이가 죽었거나 식물인간이 됐을 때 북한이 가령 김여정 그리고 김정철, 김평일 이런 그 후계 구도설이 다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취약해요. 이건 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전문가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북한의 그 최고 수뇌부가 내릴 때는 가장
많이 움직이려 하거든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한반도가 정말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무슨 예.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실은 그건 뭐그 사실은 정도는- 김정은이가 이게 멀쩡하게 나타나서 뭐 앞으로 이 김정은이도 대우각성해서 북한을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는 김정은이 멀쩡히 나타나서 속은 골병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겉은 조용해도 내부적으로는 그 권력 승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제가 높다고 보는 제가 거죠. 그래서 부득불 이제 구슬을 만졌거든요. 구슬을 좀 만져보니까 요즘 잘 안 맞으시던데. 네. 아니 내가 사실 안 만졌지. 한번 만져보시죠. 어땠어요? 만져보니까 네. 만져보니까 이상설이 맞아요. 먼저 첫 번째 판도라 전원책 변호사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이제 하산길입니다. 이 하산길에는 당장 잘 아시다시피 이 권력 누수가 여기저기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하산길에 가장 위험한 게 몇 가지가 있어 보이더라. 네. 가급적 넉자로 국내적으로는 무엇이고 국외적으로는 무엇이다.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퇴임을 한 이후에 혹독한 평가를 받는다면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재정 위기, 국가 채무에 있다. 그게 뭐 맞는지 그래요? 제가 원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네. 그럼 또 잘 맞추시잖아요. 이제 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겠나. 재난의 기금의 문제. 재난의 기금을 너무 일방적으로 퍼주는 거 아니냐. 포퓰리즘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이거 문재인 정부 위기는 확실히 포퓰리즘이 우리 있다. 최정인 선생은 그렇게 다음에 대권 경쟁 당장 1년 10개월 뒤에 대권 경쟁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야가 격돌할 것이냐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문재인 정부 최대 위기는 국내적으로는 포퓰리즘, 국외적으로는 한미동맹입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이 새벽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인 가족 10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인데 지자체별로 이미 지역 지원금이 나간 곳은 최대 20%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는데 재난지원금만큼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방송의 기준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저소득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이 시작이 됐고요.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거 왜 참 차이 둔대요. 누구는 신청해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제 기초연금 또 장애연금 수급자들은 더 필요하다, 더 긴박하다. 그런 차원에서 270만 가구 이분들은 신청할 필요도 없이 네. 곧바로 4일부터 현금으로 네. 지급이 됩니다. 한 그게 270만 가구쯤 되고요. 네네. 40만 원은 1인 가구, 네네. 그다음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흔히 우리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4인 가구는 100만 원씩 신청을 해야지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네. 3개월 동안 신청 기간을 둡니다. 네네. 그동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 기부하는 걸로 간주를 네, 하고 네. 내년도에 15%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지금 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 방식은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해서 포인트로 충전해주는 방식을 가장 많이 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상품권이나 또 선불카드 뭐 이런 것도 함께 병행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을 해요? 카드사 대체로 신용카드를 많이 갖고 계시죠. 네네네. 그래서 카드사에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막 줄을 서서 이제 국민들이 고통을 한참 동안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청 요일제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특별히 불편함이 없이 두 가지 포인트만 좀 짚을게요. 이건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긴급 재난지원금을 드렸으면 국가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을 분석을 해서 100% 드릴 수 있는 100%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부를 해달라? 세제공제 해주겠다고? 전 그런 거 자체가 너무 이게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이에요.
캠페인하고 정책적 수단을 이렇게 헷갈려서는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100만 원을 받았으면 나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의 좀 지원하겠다라고 마음대로 그거는 국민의 선의의 영역이에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것까지 법적으로 규제해가지고 마치 돌려주는 국민은 착한 국민으로 해가지고 캠페인을 벌리겠다? 저는 그거는 정말 어처구니 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자체에다가 또 20%를 밀었어요. 광역단체 10%, 기초단체까지 1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월급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에다가 밀어가지고 지자체가 거기에 20%를 매칭해야 된다? 이렇게 지방재정까지도 중앙정부가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100%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툴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만큼 해서 국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 이게 더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반대하셨던 의원님이니까 뭐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하고 아니 어렵게 3조 4천억의 국채를 마련해가지고 100% 국민, 잘 사는 국민들에게 다 줘야 됩니까 이거를? 역시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 어디 쓰려고 그래? 작년에 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쓸까 생각하다가 제가 21대 국회 시작되자마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이 되면 생활 지원자를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럼 65세 이상은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호 법안을 65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도 종신까지 생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싶은데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그 뜻있는 분들과 함께 그거를 일단 좀 받긴 받고 아니, 당연히 그거는 법적으로 통과됐는데 그걸 안 받으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이제 기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특수한 기부를 하시겠다는 저는 말씀이에요? 다른 쪽으로 기부해서 그런 분들과 함께 어찌됐든 해서 아니 제 그렇게 하고 주변에도 취지에는 똑같은 동의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뭐 세제 혜택 안 받아도 제 주변에도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도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어차피 그거 우리 같이 이게 그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 감당해야 될 뭐가 아니냐.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 기부를 하자. 이런 친구들이 보기보다 꽤 많아요. 뭐 그것도 뭐 선택의 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글쎄요. 그 우리 같이 게으른 사람은 또 신청을 안 해.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돌려받겠다, 기부받았겠다라는 자체는 100% 지원을 위한 그건 이상한 아이디어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자기네들이 명분과 이걸 찾아야 되냐 이거죠. 근데 장제원 의원 같은 지적 같은 거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 다른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지적하는 거 보면요. 진짜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일리가 있고 또 저도 동의하고 따라가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야 그런 거 자잘한 거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큰 틀에서 말이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보는 것 같아요. 거기서 민심하고 당심하고 괴리가 생긴다거든요. 이게 그게 설득의 그 큰 걸 봐야 됩니다. 설득의 문제. 결국 이제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득 하위 70%가 이제 가이드라인으로서는 명확해 보이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선별해가지고 작업해서 주는 방식에는 지금 긴급성에 상당히 장애가 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 홍랑기 거고. 부총리 얘기 들어보면 또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잠깐만요.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어찌됐든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기부로 간주하고 15% 세액공제하는 그 방식이나 장제원 의원님 말씀하는 또 우리 전원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서 내가 원하는 쪽에 기부를 하겠다는 방식이나 제가 보기에는 뭐 개진또친 같습니다. 다 기부에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아 근데 내 생각은 그런데 저 같은 사람 게을러서 그런데 신청 안 참 하실 거예요. 게을러요. 네, 네. 그래요. 그거 신청하겠어요 그냥.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가 대상이었던 기존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2차 추경 협상 때처럼 야당에서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3차 추경이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가령 앞으로 역사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 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당장 1년 10개월 뒤에
대권 경쟁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야가 격돌할 것이냐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문재인 정부 최대 위기는 국내적으로는 포퓰리즘, 국외적으로는 한미동맹입니다. 이 포퓰리즘이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에서도 다 봤지만은 받고 또 더 받고 서로 경쟁을 했잖아요. 다들 포퓰리즘을 걱정을 하면서도 선거 임박에서는 전부 다 포퓰리즘화돼요. 이번 선거만 하더라도 돌봄 수당 40만 원씩 그 지급이 된 게 바로 선거 일주일 전부터 지급이 된 게 다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아동수당 뭐 노인연금들 각종 수당들 있잖아요. 심지어 청년들에게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돌봄 수당까지 이거는 포퓰리즘 천국이야. 그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받는 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든 아니든 받는 돈이 똑같아요. 수입이. 최저층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차상위층. 거기가 비정규직이 많고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3, 4분이 퍼져가 있는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줘야 될 건데 처음에 홍남기 장관도 50%로 딱 잡아놓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70%, 80%를 들고 가서 70%를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선거 과정에서 100% 늘어난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정말 민주당이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장기재정 수지 계획에 보면 테마는 2022년에 950조를 정부 부처로 잡아놨더라고. 박근혜 정부가 쫓겨날 때 한 630, 40조 됐을 거예요. 300조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정부 부처만 하더라도. 그 이제 국가 부처로 따지면 국가 부처가 한 1900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부 부처만 따지더라도 이제는 곧장 50%입니다. GDP에. 지금은 택도 안 되고. 아니,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42% 뭐 이러고 아니, 있는데. 42%가 안 되고 41%. 나 42%는 된다고 봐요. 문제는 정말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거보다도 특히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이번에도 동해에 철도부터 다 공사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미국이 당장 뭐라고 그러면 미국이 반발하잖아요. 한미 동맹이 균열에 가 있는데 정말 좀 한미 동맹 좀 생각해 주시고 해달라. 이 요지에서 내가 제가 좀 반론을 좀 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아까 제가 미국의 경기 부양 예산 한 3천조 가까운 것이 미국 하원에서 불과 4시간 만에 통과시켰다. 네.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미국이 코로나19 경기 대응으로 전체 미국 국민들 GDP에 차지하는 그 긴급 편성 예산이 몇 프로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10%가 넘습니다. 네. 10.4%쯤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4.5% 정도예요.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 일본은 8.7%쯤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11조 7천억 통과돼서 지금 집행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엊그저께 통과된 2차 추경이 14조 3천억 정도 돼요. 이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GDP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성호 의원. 10% 안쪽일 1%밖에 안 돼요. GDP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합쳐서 1%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 뭐 이제 논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41%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41%가 우리 당에 와서 이제 말씀하실 때 보고한 내용들이에요. OECD 국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진국들이라고 종래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의 전체적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대체적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230%쯤 돼요. GDP 대비. 그리고 미국이나 구라파 선진 제국은 약 한 80%부터 100%까지 됩니다. 우리는 지금 41%예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아직 여력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경기 대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대미문의 사태고 그 위기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외환위기보다 훨씬 높은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심지어 경제 대공황 수준까지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인식으로 특별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총론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포퓰리즘으로부터 발발될 것이다라는 동의를 하는데 강론에 들어가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합리적인 안을 내놨다고 봐요.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 관료들이 하위 70%에 주는 것이 맞다라는 안을 내놨거든요.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 내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시급성과 국가의 재정 여력이라는 거는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 위기가 닥칠지는 사실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풀어야 될지 모르니 지금은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좀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 제출을 했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하면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어요.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해서 하위 70%에 줄 수밖에 없으니 국민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민주당이 그거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100%라고 윽박질렀거든요. 100% 해야 된다. 미래통합당도 선거 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윽박지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미래통합당이 우물쭈물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고 덜커덕 합의를 해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의 포퓰리즘 때문에 문재인 정부마저도 딸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위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물어봤어요. 처신은 뭐냐?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위 70%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부윤철 차관도 타겟팅을 해서 지금은 지원하는 게 맞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정부의 원안이 맞다. 이렇게 정부의 재정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국가 재정 건설을 지켜야 된다는 충정을 정치가 이들의 충정을 짓밟은 거거든요. 이런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고요. 네, 반대하셨죠. 하위 70%에 줘야 됐다고 봅니다. 자꾸 뭐 70%면 홍남기 장관 처음에 들고 간 나는 50%예요.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게 홍남기 장관 기재부의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신문에 보도가 그래 다 됐어요. 기재부 전체 그 중요 관료들 적어도 서기관급 이상이 수없이 토론해서 내린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들에게 왜 긴급재난지원금을 줍니까? 월급 또박또박 나오는데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또박또박 나오는 사람들에게 왜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영세상공인들 그리고 거기 있는 비정규직들 이런 사람들 수입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논쟁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게 그래서 50%였고 그 홍남기 장관이 지금 우리 재정 여력으로 70%가 한도다. 이렇게 애원을 하잖아요. 70%가 한도다. 그 문제는 좋습니다. 뭐 지금 100%를 주든 100%를 줘서 이미 100% 통과됐어요. 예, 그래 뭐 기부를 받든 말든 예. 뭐 그런 안을 쓰든 말든 다 좋은데 문제는 앞으로 이게 다음 이제 대선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모든 선거에서 끊임없이 이 포퓰리즘이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됐지 준 걸 빼앗지는 못합니다. 수당이나 연금을 지금까지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준다. 이건 거의 없어요. 그 공무원도 아프다. 대기업 다니는 직원들도 아프다. 그분들도 아픈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보편적 복지와 소위 선별적 복지의 차이가 그 철학적 깊이가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 두 번째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과연 복지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 진작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하위 70%와 100%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저는 뭐 얘기를 이번에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적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적인 문제라 그러면 철학적 차이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당도 100%를 합의해 준 거예요. 이게 긴급이거든요. 그야말로. 그다음에 이런 일회성, 당발성 이런 지원이 과연 경기부양이라는 차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3차 추경이 더 중요했다. 그럼 3차 추경의 국채를 좀 더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3조 4천억의 국채는 아껴 써야 됐다고 보는 측면이죠. 포퓰리즘의 위험성은 상당 부분 인정을 하지만 21세기 포퓰리즘 우리가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포퓰리즘이 이제 원조가 아시다시피 페로니즘 아니겠습니까? 1960년대 이제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이 서민이나 빈민이라든지 이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 뭐 복지라든지 말이야 여러 가지 기금을 해서 나라를 망해먹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어요. 그럼 왜 실패한 정책이고 나쁜 정책인데 그 후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사용을 하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나라도 많지 있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선진국에서 상당히 그걸 차용을 해서 오히려 국민 복지를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무조건 나쁘다. 완전히 다 틀렸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 이를테면 권력자라든지 극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국민 다수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면 그럼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뉴포퓰리즘이라 표현을 하거든요.
두 분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꼭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이거 야당을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제가 어떤 도움 어드바이스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대선이 한 두세 달 정도 남겨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정부 여당이 상당히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의 다수가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고 지지합니다. 야당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론은 동의를 하지만 예. 당론에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게 뭐냐면 예. 이 세상이 변하고 예. 국민들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보수는 계속적으로 안 됩니다. 예.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정권도 잃고 의석도 맞습니다. 예, 잃어요. 그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야의 협치라는 개념이 뭐냐면 국민들의 요구와 또 전문가들의 장기적 경제 전망 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합의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예. 정말 중요한 거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라는 부분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강론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여야가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적인 예로 이번에 재난지원금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안을 편을 들어줬으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가에 3조 4천억이라는 국채를 만들어서 잘 사는 사람들까지 줄 필요 있느냐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합리적인 주장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 미래통합당 가야 된다. 예,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통과가 됐겠지만 민주당의 요구도 통과가 됐겠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최소한 우리가 장기적인 국가적 재정 건전성 문제를 생각하자.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측면이 뭐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라고 주장은 해야 된다고 보는 예, 거죠. 그리고 야당이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그렇게 소고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미래통합당의 다수 의원님들, 대부분의 의원들은 예산안에 합의를 해줬고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선별적 복지체계가 있어 오다가 우리 민주정부라고 합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로 무상급식이라든지 또 무상교육의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의 차등 없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그 민주당의 정신에 부합하는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포퓰리즘 그리고 한미동맹에 있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다. 보수와 또 극단적인 보수까지도 아우르시는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의 어드바이스로는 꽤 경청할 만했다. 뭐 정부 여당이 예, 정말 늘 깊이 좀 새겨 들어야 될 예,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내가 드디어 대선에 출마해야 되겠다. 우리 얘기를 들으니까 다 경청한다, 동경한다 이러는데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판도라는 장재원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이번에 제가 판도라를 준비한 이유가 사실은 제가 벌써 세 번째 당선이 됐잖아요. 네네. 어느덧 3선 의원인데 우리 박홍현 선생님도 그렇겠지만은 국회의원은 4월 총선 끝나고 나면 5월이 가장 좋을 때예요. 새로운 임기 시작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의정활동과 준비도 하고 지역 주민한테 감사도 드리고 참 행복한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 당이 총선 참패, 우리 보수정당이 창당된 이후로 아마 가장 큰 참패를 당하고 또 수습 과정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바닥까지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참 5월이 가시방석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보수의 적통정당이 여기서 그냥 망할 것이냐 또 혹자들의 말대로 해체해야 되느냐 우리 난파선에 가까운 우리 미래통합당이 어떤 자세 어떤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판도라를 네. 좀 만들어봤고 네. 난파선 미래통합당 땡땡땡을 부르자 이 노래 제목입니다. 좀 나는 이 부르자가 뭘 부르자 이런 줄 알아. 그 노래를 부르자. 그 조가 이런 걸 부르자. 뭐 조가라고 생각하시면 조가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글쎄 우리가 무덤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뭘 부르자는 줄 알았어. 우리 적통정당이 그렇게 그래서- 해산해야 되고 망해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이게 나는 마술하는 사람을 불러야 되나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노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참합니다. 마술사까지
자주 나오는 조가를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조가. 아니 나는 처음에 그래서 이 한글의 이게 뭐 오성, 다이성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또 부르자. 보니까 혁신을 많이 강조하셨더라고. 그래서 혁신가를 부르자 했을 것 같아. 아, 혁신가. 아닌가요? 이건 제가 저의 아주 개인적인 그거기 때문에 맞추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들어보면 쉬우실 거예요. 통합당이 이제 남파선이라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남파선이라는 의미를 사전 찾아봤더니 항해 도중에 큰 파도를 만나서 파손되거나 뒤집어진 배. 그렇죠. 심오하게 생각. 그렇죠.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남파선을 미래통합당 땡땡땡이 부르자, 장제원을 부르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김종인을 부르자 그랬더니 안 된다 이런 아니 상태에 룰이 안 맞았습니다. 맞잖아요. 룰. 그래서 멀리는 제갈량을 부르자 그럴 수도 그것도 안 없고 맞고요. 정답.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제가- 비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자. 그래서 희망가? 희망가를 부르자. 네. 예, 제가 생각했던 정답은 우리 장제원 의원의 성격도 알잖아요. 장의사를 부르자. 왜 그러세요? 원래 생각했던 정답이었습니다. 조가 장의사. 그러세요? 우리 지지층이 들으시면 진짜 너무 우리가 희망 없는 정당으로 뭐 보이는 이미 죽은 몸인데. 저는 희망을 봤거든요. 이번 당선자 총회를 희망가구나. 들어가보고 또 희망가입니까? 저는 굉장히 희망가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간단하게 불러보겠습니다. 네네. 아 네네. 네, 좋습니다.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해온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내 반발을 넘지 못하고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새로운 당선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새 원내 지도부 선출은 오는 8일로 당분간 지도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가 왜 이 노래를 왜? 부르냐면요. 이것은 민주당 당과 같은 노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민주당을 반명해서 함자. 한번 민주당의 역사를 보니까는요. 민주당은 습관성 패배당이었습니다. 패배 중독당이었어요. 11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500만 표 이상 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18대 총선에서 81석,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단독 150석 가반수,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패배, 2013년도 4월, 10월 재보선 의석 제로. 이렇게까지 추락했고요. 결국은 민주당의 이런 참패, 습관성 패배 정당의 이유는 친노 비노의 싸움과 또 호남과 비호남의 싸움, 당내 계파 갈등의 극에 달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런 10년 동안 엄청난 패배를 겪었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고 당이 화합하고 문재인이라는 완톱이 들어서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단결했기 때문에 9년 만에 정권을 찾았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개파를 없앴습니다. 정말 이번에 초선 당선자들 보니까는요. 개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을 봤고요.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민주당의 반민교사를 본받아서 나간다면 정권을 창출해준 정당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안고 저는 이 상록수라는 노래를 부르자. 네. 그러니까 통합당의 민주당화. 아니 정책 노선이나 가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정책적 노선은 조금 더 유연해지고 중도를 위해서 가야 되겠지만 그런 정책적 노선과 가치는 지키되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아우르면 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졌기 이제 때문에 이게 시각의 차이거든요. 예. 중도로 못 가서 졌다. 그렇습니다. 그건. 제대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서 졌다는 저 같은 시각도 있는 반면에 통합당의 당사자인 우리 장 의원은 중도로 못 가서 졌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지금 가령 이 통합당의 정강 정책, 각종 정책들, 공약들 그동안에 쏟아져 나오는 온갖 얘기들 이런 얘기들 다 하고 민주당에서 내놓은 얘기들 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차이 거의 없어요.
대북 정책 빼놓고는 차이가 거의 없다니까. 근데 얼마나 더 못 가서 중도로 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정책 분석을 쫙 해보세요. 정책, 양당 정책을 쫙, 경제 정책이 대표적이잖아요. 경제 정책 쫙 들어놓고, 복지, 그리고 민영화, 그리고 연금 정책 이런 거 다 내놓고, 지금 문케어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한 통합당의 정책은 정에 나온 것도 없어요. 쫙 다 넣어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개별 정책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중도로 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언제는 옳은 적이 있었습니까? 옳은 적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는 과연 우파 자유주의 정당이 있는 것이냐. 저 같은 사람 보고 자꾸 거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가 확 막힙니다. 그냥 도대체 거구를 분류를 못한 거 현실 아니냐. 정치를 해야 되고요. 현실 정치는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국회 의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각이 차이가 있다는 자유시장 거예요. 경제, 자유시장 경제 저희가 정강 정책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제가 민심을 느낀 건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에 지친 국민들이 국가가 자유시장 경제,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에서 도태된 이분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고 패자부활전에서 힘들어하신 분들에게는 복지를 통해서 이 따뜻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피도 눈물도 없는 자유시장 경제가 성공해라 아니죠. 성공해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당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고 우리의 이념과 가치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통합당은 가장 무엇보다도 지금 뭐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정강 정책에서 노선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은 온건 진보, 또 미래통합당은 가능한 한 지금 하신 말씀은 건강한 보수, 뭐 중도 보수까지. 그렇다면 큰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열어놓고 보니까 이미지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총선이라는 좋은 판이 깔렸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냥 득표율로 41대 49, 제가 알기로는 한 51쯤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10% 남짓한 이번 득표율. 그러나 의석 차이는 확 차이가 났죠. 수도권은 41대 53입니다. 그러니까 51대 아마 제가 알기로는 41. 53대 40. 수도권 말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데 말로 끊지 마십시오. 근데 어찌됐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를 황교안 대표가 물러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불식될 거냐. 저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 논쟁을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상록수라는 게 혁신이에요. 우리 개화기 때의 혁신 아닙니까? 농촌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어나게 하는 건데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이 정강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행태의 문제.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조금 제가 거슬리는 것이 결국은 미래통합당의 미래와 혁신을 얘기하면서 민주당 과거 10년의 실패를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그거를 비교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앞으로 향후 10년을 어떠한 비전과 어떤 이미지로 갈 거다. 그 말씀을 해줬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그거는 조금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저 설명 좀 드리고요.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과거의 그 전력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당이 민주당하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친박 비박끼리 여당 야당으로 얘기했지 민주당은 사실은 대화의 파트너도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로 당세가 사실은 쪼그라든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 만에 우리가 독선과 독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민주당이 어려운 과정을 10년을 겪었다. 우리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렇게 들렸어요. 예, 좋습니다. 분량을 좀 늘려야지. 사실 저는 오늘 통합당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뼈아픈 말씀 하시더라도 이상해지셨어요? 최 박사님 오랜만에 뵙더니 뭐. 네, 그랬더니 뼈아픈 말씀 하시더라 좀 너그럽게 받아주시라고. 만약에 이 통합당 의원들이 서로 다시 힘을 되찾고 희망을 부르면서 재기를 빠른 기간에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민심과는 잘못 읽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통합당이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아파하기를 바라거든요. 회초리도 아니고 세게 정말 호되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야당을.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재기의 방법을 모색하는 이 부분을 원하거든요. 사실 어느 정당이든 총선이나 대선에서 패배를 하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자숙기,
넘어서 그 다음에는 혁신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기를 거칩니다. 근데 이 자숙기가 무지 중요하죠. 그래서 상당히 눈물 흘리는 모습을 사실 국민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기 카타르시스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가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졌지? 왜 이렇게 완패를 했지? 근데 제대로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면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왜 페인을 해봤습니까? 제대로 심도 있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페인을 분석을 해보셨냐고. 자가 진단을 해보셨냐고. 이 자숙기가 없이 바로 혁신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김종인은 말에 돌아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 우리가 말이 세게 반성하라고 한번 혼을 내줬는데 전혀 이게 불쌍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바로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숙기간은 길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원내대표가 급하고 당대표, 비대표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갖고 처절하게 불쌍한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은 이제는 우리가 됐구나. 우리가 좀 심했나? 라고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동정심을, 지지감을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그 말씀 제가 잘 수용해서 반영하겠지만 선거 끝난 지 지금 열흘 남짓 넘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열흘밖에 안 안 됐는데 예. 지금 반성 안 하고 있다.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습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다 낙선했어요. 처절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금의 혼란은 열흘밖에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혼란은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거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시면 저희들이 더 힘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삼록수라는 노래를 또 제가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고요. 저희들이 엎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급한 게 아니라 통합당이 급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릅니까? 그래 저희들이 급한 게 아닙니다. 급한 게 아니고 차분하게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다만 지금 원내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 당을 추진해 나갈 건지에 대한 지도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당하는 단계고 처절하게 저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반성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켜봐 주십사. 지금 김종인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4개월짜리 비대위 카드를 가지고 김종인 내정자 집까지 찾아갔지만 포도주 몇 잔만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김 내정자는 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자연인인데 내가 내가 무슨 지금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래요? 물 건너간 게 사실은 저도 총선 이후에 김종인 씨 정도가 오셔서 또 반성하고 혁신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했다라고 봤는데 이분이 일부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게 굉장히 큰 반발의 빌미를 제공했어요. 당헌 당규까지 무시해가면서 전권, 무기한 임기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초선 당선자들과 함께 이 당선인 총회를 들어가 보니까 그 정도 많은 인원이 그 정도 많은 어떤 그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김종인 비대위원은 리더십을 확보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대안으로 당장 전당대회를 연다? 이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당권에 혈안이 돼가지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서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차기 원내대표를 빨리 만들어서 그분은 상당한 좋든 싫든 간에 힘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상위 배정 문제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국회직에 대한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일단 정통성을 가진 원내 지도부를 만들고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연말까지는 혁신위원회 정권을 줘서 거기에는 초선, 재선, 원외까지 망라한 정책위 기능과 여의도 연구원 기능까지 포함해서 정권을 주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느냐.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전당대회 당권 대권 분리는 맞느냐. 또 전당대회 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당대회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연말까지 우리가 뭐 세미나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또 자체 연구를 통해서 확정하고 내년 초 정도에 우리가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 수 있도록 보수 전체가 오를 수 있는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러한 전당대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제가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새로 생기는 지도부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또 아쉬운 게 의석이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이 외부의 80대의 정객에게 매달리고 양복춤을 잡고 늘어지는 모습. 이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예. 왜 김종인 아니면은 선거도 못하고 당이 존립을 못합니까? 100명이 넘는 현역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장제원은 개인적으로 알지만은 당대표 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괜찮으시고요. 그런 의원들이 여러 명 있어요, 당에. 왜 집단 지도체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몇 개월 정도만 이 정도 권한 하에서 우리 당을 한번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고 본인이 이건 못하겠다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아야 되는 거죠. 계속 애매한 상태에서 밀고 당기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그 부분이 정말 무기력한 통합당으로 참 보이더라고요. 무기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인재를 안 키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은 초대 대변인이 이낙연 국무총리고요. 초대 비서실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돼 있고요. 마지막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대단하게 사람 키우고 있습니다. 재선의 여성 국회의원을 교육부총리를 시킵니다. 저희들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9년 동안 사람을 안 키웠습니다. 자, 이 걸출한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지도자 없이 황야의 허허벌판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강으로 잘못 끼워진 단추는 풀고 다시 끼우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혼란 잘 극복하고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생력이 없는 당이라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80을 넘은 분입니다.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타깝네. 그런 자생력 없는 당이라면 당을 해줘야 돼. 연일 통합당의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인지 불확실하고 자탕당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에 있어서 내가 또 한 번 실망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좋다 이러다가 그 정지석 의원에게 전화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밀어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해놓고 이튿날 김종인 위원장의 가령 40대 경제 전문가를 앞으로 새로 키우겠다. 대권 후보로 만들겠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 말 때문인지 표본에서 김종인은 내가 직접 조서까지 받았다. 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뇌물전과가 2범이죠. 엄청난 뇌물전과가 두 번이나 있는 분을 이 중차대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이는 것은 이제는 부적절하다. 나 그걸 보면서 참 실망을 했어요. 리더는 저래서 안 되는데 우리 같은 비평가는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박범계 좋은 아저씨, 뭐 장지원 뭐 좋은 아저씨 온갖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나쁜 소리 다 할 수 있고 비평가니까. 하지만 아니잖아요. 본인이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리더는 포용을 먼저 해야죠.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본인이 탈당을 했던 정당에 뭐 저렇게 간단한 대충하라. 나는 복당해서 대권 후보가 되겠다. 나 대권 플랜 앞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지 말고 본인이 새로운 정치 조직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될 문제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기존 있었던 통합당을 안 그래도 풍비박산이 나 있다시피 한 이 정당에 더 어려움을 만드느냐. 더 분탕만 만드느냐. 정말 황당해 보여요. 이런 발언들은 통합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아니, 저는 뭐 이재호 대표님이나 홍준표 대표께서 해체하라라는 말씀은 해체할 정도로 혁신해라 라는 그런 고언으로 듣고 다만 외부에서 맞는 해초리도 너무 아프고 맞아야 될 해초리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 당의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은 좀 따뜻한 손수건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나. 오히려 후배들의 좀 아픈 가슴을 닦아줄 수 있는 손수건 같은 게. 그 손수건 줄까? 최 박사님하고 인식을 좀 같이 하는데요. 뭐 제1야당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 문제는 아까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이 지도자라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수사했던 내용을 93년도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제 DNA에는 그게 없습니다. 저도 제가 했던 재판 중에 중요한 재판들 꽤 많습니다. 공안 사건도 꽤 있었고. 근데 제가 정치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나는 재판 이렇게 했다라고 내가 경험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준표 전 대표님이 분명히 급하다. 이건 지나치게 서두른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 발언이 애증이 교차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나는 이제 애정이 가득 담겨 있다고 보는 건데 기왕이 본인이 대권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승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승부를 봐야 될 당은 미우나 고우나 통합당이죠. 근데 통합당이 제대로 전열이 갖춰지고 잘 돼야 자기가 그리 가서 경선 후보가 되고 하면 자기가 미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애정이고 두 번째는 증오, 미움이 담겨 있다고 보죠. 공천 안 주고 내쫓았고 복당하려고 했는데 못 막고 하기 때문에 많이 망가져 버려야 오히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미운 생각, 또 그다음에 이제 애정 어린 생각이 교차하다 보니까 이런 센 발언이 나오는데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당의 이런 센 발언들은 아프고 도움이 안 되죠. 아까 증오에는 내가 동의를 못 하겠는데. 네? 증오에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아니 사실 지금까지 역대 정당이 무소속 당선자 복당을 허용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밉잖아요.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울까. 그런 증오로 그런했다. 아니 5월 8일인가요? 그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결정이 나온 거예요. 네, 지금 화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뭐 5선에는 정진석 의원님, 네, 주호영 의원님, 4선에는 권영세, 김기현, 네, 또 3선에는 김태형 의원, 조혜진 의원, 네네. 저. 그렇죠. 이렇게 네.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네. 출마하는 거예요.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뭐?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3선이 되면 한 1년 정도는 사실 제가 재선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대변인 했죠. 예결위 간사했죠. 또 공수처 문제 다루는 사법개혁특위 간사했죠. 연동형 비례대표 다루는 정계특위 간사했죠. 맞아요. 정치의 맞아요. 이슈의 중심에 서가지고 민주당하고 맞아요. 제가 부딪히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좀 지역구 착실하게 좀 챙기고 하기를 바랬는데 자칫하면 이 원내대표 경선이 좀 밋밋하게 그저 그런 예측 가능한 또 연공 서열이라든지 선수에 딸려가는 우리 국민들은 변화와 파격과 혁신을 말하는데 또 그렇게 그저 그런 원내대표가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보실 때 야 미래통합당은 저렇게 변화를 못하나 네 그냥 5선 4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에 쌓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고민은 되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나가면 되려고 나가야지 뭔가 밋밋한 것을 막기 위해서 나간다는 그 말씀부터 좀 고민을 이상한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되려고 어쨌든 나가야지. 이번 원내대표는 사상 최악의 원내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180이 100석인데 일반적인 협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전국적 지명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젠다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네.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좀 도입을 오히려 우리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야당이니까 전투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세 번째는 전투력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좋아하지 않잖아요. 정치적 상상력을 가지고 유연한 협상을 하면서 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3대 요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친문계 의원 2명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태년 의원님은 한번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했다가 지난번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처음에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도 했고 정책위 의장도 했고 안정적인 아마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80석의 민주당을 이끄는데 손색이 없고요. 정성호 의원님도 뭐 사선 의원 제가 법사위에서 자주 뵙고 이번에 대법관 청문회 때도 위원장으로 모셨는데 그때도
간사 같이 같이 간사했죠. 했죠. 네. 예, 그런데 흔히 말해서 뭐 친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뭐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정과 충성 뭐 이런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고 대단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네. 전해철 의원님 뭐 자타 공인하는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계신 분이고 친노 친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뭐 포함되는 네. 노무현 대통령 때의 비서실 대통령을 모셨던 네. 그런 의원들의 일종의 리더 격입니다. 간사도 많이 했고 특히 예결위를 최근에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그러한 저변도 역량도 꽤 키웠다. 그래서 말 그대로 1차에서 과반수를 넘는 분은 없을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느 분이 맡아도 180석 민주당을 이끈 손색이 없습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직접 소통해서 청와대에다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실세형이 오히려 강성처럼 보이지만 해결을 할 수가 있더라는. 아예 아주 실세가 돼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직접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든지 네. 아니면 이번에는 저희가 의석수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유연하신 그런 분이 좀 두 분 중에 어떤 좀 캐릭터가 분명하신 그런 분이 넘어가시죠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여야 어떤 스타일이 좀 맞냐 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원내대표는 좀 더 너그럽게 포용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력이 좀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는 좀 세게 좀 밀어붙이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말이죠.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요 생각을 합니다. 이 유연하신 분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재원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난파선 미래통합당 상록수를 부르자. 미래통합당이 희망가를 좀 진짜 힘차게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길 바랍니다. 통합당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걸 잘 들었고 본인이 그러한 책임에 전면에 좀 나서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판도라는 박범계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N번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저께 임시국회에서 N번방과 관련된 성폭력 처벌법이 정비가 됐고 또 그동안 의제강간의 대상 13세 미만을 16세 미만으로 상향시켜서 처벌 범위를 굉장히 넓혔다. 이런 큰 의미가 있는데 근데 현재 경찰청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전체 수사한 사람들은 한 300여 명. 그중에 기소한 사람들은 50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 유료 회원 15,000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뭐 택도 없는 미진한 상태인데요. 법도 개정한 마당에 이 수사가 과연 정말 국민들에게 특히 대한민국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의미 있게 이 수사의 결과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N번방 수사는 땡땡이 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땡땡땡땡 4개인 것 같은데. 두 개. 의외로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장재원님 국민이라고 땡. 그러죠. 뭐 나는 이게 원래 염라대왕이라고 생각했거든. 염라대왕이요? 두 개예요? 네. 이거 전부 다 단두대에 다 잘라야 됩니다. 네. 이거 악마들이에요. 염라대왕은 정답 아닌 그래서 거죠? 정말 아닙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악마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두 글자 뭐 있을까요? 최진 원장. 와 이건 사실 원래는 저도 국민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느껴졌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선생님이 이게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고 나도 N번방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수사는 검찰이면 당연히 아닐 거고 경찰도 당연히 아니라고 할 거고 국회도 아니라고 할 거고 그럼 국민이라고 정답이 하려고 특검이겠네. 했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아니에요. 네. 뭘까요, 그럼? 정답이 뭘까요? 실제로 네. 실제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5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달라. 이 수사를 이렇게 해달라. 그 청원의 내용은 여성 수사관들이 80% 이상이 수사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경안을 처리하기 전 국회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등 법안 95건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될 뿐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를 제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 수사의 주체를 적어도 그 청원처럼 80% 이상 여성이 해야 된다. 지금 경찰이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판례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용어 정리가 나온 게 2018년도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15,000명의 유료 회원을 밝혀내는 일, 이거는 진짜 기술과 기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남성 경찰관이라고 그래서 특히 참 고무적인 것은 20, 30대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 친구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명의 유료 회원들을 끝까지 추적하려면 여성이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이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발제해 야, 이 문제가 정말 어려웠네.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 이 정답은요. 예? 정말 이게 하늘이 하든지 염라대왕이 하든지 예,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이런 정말 나는 신을 가끔가다가 한 번씩 믿는데 이럴 때는 정말 신을 믿어요. 이런 애들에게는 살았을 때 천불이 내려야 돼요. 사람이 살인을 하더라도 격정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격정범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해할 여지가 조금 있어요. 왜 저렇게 흥분했을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친밀한 계획 안에. 친밀하게 이익을 챙기고 치밀하게 가르치고 치밀하게 공갈을 쳐서 협박을 해서 그 어린 특히 미성년자가 1~2명 있잖아요. 걔들이 당한 과정을 보니까 만약에 그 아이들이 내 딸이었거나 내 누이 동생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나 칼도로 쫓아갔을 거야 아마.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청원을 했던 분 중에 현직 여교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회원이자 여아 사례를 모의한 공익근무 요원 강모 씨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강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본인이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자신이 담임을 맡았을 당시부터 자신에 대한 협박과 스토킹을 이어갔고 심지어 흉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오거나 집 앞까지 와 지난 2017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엔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건네 여성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교사분이 자기가 가르친 제자한테 정말 수년 동안 오랜 동안 협박을 받아왔어요. 아, 네, 네. 아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로 이미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모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또 들어갑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가지고 이 여교사의 개인 신상 정보를 거기서 확인을 해요. 확인해가지고 또 밝혀내. 그래서 끝까지 뭐 죽인다, 그 딸까지 죽인다 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주빈과 그 강모 씨라는 그 친구가 함께 살인 모임과 그걸로 함께 기소가 됐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반인륜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고도의 계획과 고도의 수법 거기에 많은 유료 회원들이 소위 저는 그건 공범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폭력 처벌법을 거기에 뭐 이것을 다운로드 받고 소지하고 시청한 것을 추가했는데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 유료 회원들의 소위 말해서 격려, 고무, 뭐 찬양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주빈이가 이런 계획적 범행이 가능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정 없이도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성폭력 처벌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가느냐에 따라서는 형량이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아실 겁니다. 근데 소지나 시청 같은 것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있어요. 근데 그건 1년 이하예요. 그건 뭐 아주 벌금형 정도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성폭력 처벌법을 그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오히려 과거의 사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법리적인 모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N번방 법안 통과 이후에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좀 더 양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아동 성착취물 이것을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자체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지가 아니고 이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업자는 이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외 사업자까지 추적을 해서 좀 처리할 수 있느냐 등등 저희들이 좀 더 사각지대가 없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21세기가 좀 그래야 되겠네요. 이 문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점을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사회에 말입니다.
예, 15,000명이 나 원래 26만 명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이게 가상화폐를 바꿔서 현금이 들어가는 건 한 15,000명 정도. 그렇대요. 네. 이게 일종의 그냥 단순한 포르노물이 아니에요. 문자가 성착취물입니다. 예, 그렇죠. 단순한 포르노물이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걸 보기 위해서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을 그것도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가상화폐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준다.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리고 그런 돈을 몇백만 원을 함부로 쓸 수 있다 하면 나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부와 지위를 깎았다고 봐요. 나 이거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든 이 사람이 가령 어떤 사람이든 나는 이 명단 속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이 몇백만 원을 이런 이상한 걸 보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뿌릴 수 있다면 그 돈 몇백만 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마 이 전체 명단이 다 밝혀진다면 우리 사회가 꽤나 정화되리라고 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N번방 수사는 여성이 해야 한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동의하고요. 여성을 넘어서 전 국민들이 함께 이걸 근절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야 된다. 그럼요. 네. 우리 사회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과 하나는 악마. 박범계 의원께서 21대 국회 때 확실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판도라 공식 엔딩입니다. 못다한 이야기 전하는 시간 수치인 분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경찰관 여러분, 여성 경찰관들 도움 좀 받으면서 정말 끝까지 이 문제를 발본색원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작아졌지만 국민들이 좋아하실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소수당에 대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하고 투쟁적인 리더십보다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 말하자면 그 예비 여당, 배한정당, 수권정당의 면모를 이번에 좀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